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관용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국 합의문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북미 양측은 서로를 맹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협상의 진실, 서로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미묘한 설전을 또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협상 결렬이다, 아니다, 더 큰 합의를 위한 과정이다, 이처럼 평가도 엇갈립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북핵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 바로 이 점일 텐데요.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과제,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할 거 없다. 우리는 옳은 그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한데 훌륭한 최종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네, 국가적으로 워낙 중대한 문제여서 오늘은 이 여야를 대표하는 최고 중진 의원 4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이십니다. 예. 네. 4분 의원님의 국회 선수를 다 합하니까 무려 19선이 되시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고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박병석 의원, 아무래도 여당은 더 좀 충격이 크셨겠어요.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합의문서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무려 16번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의 초안에는 평양과 워싱턴의 상호연락대표부의 설치, 또 종전선언 또는 거기에 준하는 선언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초안에 담겨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는 전면적 비핵화와 전면적 해제라는 핵심 본질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더 큰 성과를 가기 위한 진통이자 과정이다. 예, 그리고 세계 유례 분단 국가, 그리고 70년의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그 2차 하노이 회담 직전에 많은 언론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또 미국의 제재 완화와 관련돼서 이번 협상이 이제 빅딜이 될 거다, 또 스몰 딜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미디엄 딜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노딜이 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빈손으로 귀국하는 빈손 회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미국에 가서 그 미 상원의 그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었던 코린 가드너 의원을 만났는데, 예. 그 코린 가드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의 성과가 만약에 못 내면 가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버떡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렬되는 순간에요. 아무튼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뤄내고 남북한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네. 이것이 협상이 결렬이 돼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도영 겉으로는 결렬이지만 속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고된 결렬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시간표의 엇박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대선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은 중요치 않다. 중장기적 성공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 깔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계는 좀 다릅니다. 중국 대륙을 60시간을 종단해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회담에 임했어요. 김정은의 시간표, 트럼프의 시간표가 엇나간 것, 이것이 저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봅니다. 시간표가 엇나갔을 뿐이지, 그러나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목표, 그 알맹이는 서로 직접 대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과정, 길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구요. 예, 일단은 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쉬운 회담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회담이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동안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서로 생각들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이지만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 그것은 분명히 영변 핵시설 폐기, 또 다른 핵시설과 더불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탄두, 그리고 핵무기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의 정의다. 이거 분명히 내렸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예. 당장은 아니지만은 향후 이것에 대해서 시간표를, 대략적인 시간표라도 제시를 하면은 그것에 상응한 그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이런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개념 정의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명확해졌다. 따라서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 회담이 이틀 열렸는데 첫날 저녁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 오전에 이제 급반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자면. 나름대로 한번 분석들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이끌어갔다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일까요? 뭐 아까 뭐 예고된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뭐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재 완화가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네 글자, 하나는 영변 폐기, 그리고 하나는 제재 완화. 이 네 글자가 핵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영변 폐기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트럼프 카드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전면 제재 해제를 원했다라고 얘기했죠. 말했지만 그것은 과장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17년 제재 가운데서 특히 2017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시행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가 결정적이에요. 석탄, 석유, 섬유, 인력 수출 모든 걸 전면 막았어요. 이게 아주 결정판이거든요. 사실은 2017년도에 내려진 2371호, 2375호, 2397호 이 세 가지를 푸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작심하고 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말씀하세요. 저는 제재 완화보다도 비핵화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회담이 됐어야 되고 또 그렇게 회담이 진행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재 완화보다도 비핵화가 선제 조건이다. 제재 완화를 하려면은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또는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 없이는 도저히 지금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라든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완화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제재 완화를 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라. 영변 가지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내놓은 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인 뭐 여러 가지 강선이라든가 그런 제3의 장소를 또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제재 완화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북핵의 핵심을 좀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 의회에서 제재 완화를 입법으로 풀어야 되고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북한이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나서니까 우리 가서 미국의 의회도 설득하고 유엔도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영변만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나 유엔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의원님. 예. 저는 이번에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에 우리 모두, 즉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모두가 준비가 부족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것이 큰 틀이고 구체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비핵화와 상응 제재 조치의 완화라는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영변이냐 영변 플러스 알파냐.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영변을 내놨으니 거기에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15개월씩이나 중지했으니 적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는 완화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도 즉 2016년 이후에 결의된 5개 중에서도 민생경제와 민수에 관한 것만 해도 해결해달라는 등가성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 사실상 영변 플러스 알파, 즉 강선으로 추측되는 고농축 우라늄 HU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자는 포괄적 일괄적 협상으로 나간 것이죠. 즉 구체적으로는 교환의 등가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결국 지금 앞에서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우려를 했던 비핵화의 개념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이번에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개념을 정의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모든 정부 관계자를 만나도 그렇고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도 그렇고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는 없다. 이게 전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는데 계속 보면 단계적 접근이니 또는 이게 그 스몰 딜이니 또는 살라미 전술이니 뭐 얘기를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 정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의 하에서 실무적으로 그럼 이번에 어디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지침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두 정상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에 대해서 일단 합의가 안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우리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또 트럼프가 처해 있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작용을 했고 예. 이것을 역이용하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되치기를 당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그 회담이 실패는 했지만 일단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차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합의를 봤지만 그 4가지 합의의 핵심은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북미 관계, 연락소 사무소를 통해 갖고 대사관 개설을 하면서 정상화되는 거죠.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예요. 또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있는데 이건 1차적으로 됐고 후속적으로 계속할 문제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다만 개념 정의가 명확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시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표를 제시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토론이 좀 각이 서려면 네, 말씀하세요. 우리 저 원희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네. 말하자면 영변 별걸 아니다라는 관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유엔 제재 결의는 제재 결의 완화는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행정부 소관이니까요. 의회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영변과 영변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영변은 이번에 이제 북측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깨끗하게 포기하려고 했고 깨끗하게 폐기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북이 최초의 제안이기도 하지만 영변은 북의 핵 출발점이고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거기에 영변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 고농축 우라늄이 1년에 핵탄두 2개씩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또 플루토늄 이 원자로 5메가와트도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핵물질이 생산되고 있는 건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 쪽 미국이든 한국이든 스몰 딜로 하면 안 된다. 뭐 빅딜 뭐 그 개념도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 영변 뭐 핵물질 생산 중단 동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완전 거였는데 폐기다. 여기서 잠깐만요. 어쨌든 핵물질 플루토늄 우라늄 생산 시설 자체를 영구히 깨끗하게 폐기하고 포기하겠다라는 예, 예. 것이고 그 범위 그리고 사찰과 검증의 방법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입회하에 또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폐기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북한으로 봐서 핵의 심장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계적 정치적으로 그 정도면 제재 완화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선 사실관계를 좀 예. 먼저 확실하게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죠. 그 사실과 다릅니다. 바로 어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인 독일 대사가 지금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위원회 그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당분간 대북제재는 어렵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없을 거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의회와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회와.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와 완전히 독립된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미국의 의회라는 것이 오늘 낸시 펠로 그 하원 의장도 봐라 잘못된 결정을 할 바에는 아무 결정도 안 하는 게 낫다. 예, 예. 이렇게 또 낸시 펠로 의장도 얘기했어요. 이 미국 펠로시? 의회가 펠로시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제재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결국은 북한 핵 때문에 미국도 대북 제재에 나섰고 국제사회인 유엔도 제재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부터 풀어내면 선 비핵화가 되지 않고서는 제재 완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의 완전 폐기 정도는 안 된다. 영변 가지고는 영변이 지금 대부분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영변은 약 한 50%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갖고 있다가 보고 이미 여러 군데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분산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를 가지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들이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로는 그래서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성이다. 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안 갖도록 알겠습니다. 모든 카드를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일의 순서에 맞다. 박병석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모든 논의를 입구라고 생각하고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비핵화는 마지막 종착역 출구입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우리 남쪽에 비해서 40분의 1, 국방비가 20분의 1인데 거기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자기들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을 보유하는 겁니다. 자기의 체제가 안전히 보장되기 전까지 또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갖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기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최종 종착점, 즉 평화협정하고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모든 논의를 출발점, 입구가 비핵화라고 하기 때문에 헝클어지고 있는 것이죠. 난 왜 이번에 북한이 안 받았느냐. 제재 해제만 가지고는, 경제 제재 해제만 가지고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고 북한은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체제가 보장될 때는 단계에서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상당한 포기를 할 테니 영변을 통째로 내줄 테니 적어도 우리 민간에 관한 것만은 풀어달라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었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잠깐 정리 좀 하고요. 정병국 의원이 첫 발언에서도 잘 정리를 하셨던 게 비핵화의 실체, 그러니까 뭐 영변뿐 아니라 다른 시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ICBM, 그리고 핵무기, 뭐 이 모든 부분들이 완전 폐기가 이제 비핵화다. 뭐 그 개념은 우리 박병석 의원이 말씀하신 아마 종착점에 가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될 건데, 요번에 부딪힌 거는 북한은 영변 완전 폐기를 가지고 충분한 제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미국은 그거 가지고는 그 정도 제재는 못 해제할 수 없다고 했던. 결국 여기서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고 봐요. 결국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후입니다. 최후의 수단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러한 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놔야죠. 목록을 내놓고 그리고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지 서로 다 그 다음에 협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이 그걸 분명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두리뭉실하게 1차 회담 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야에서 의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펠로시 의장을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끝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는 변화된 상황을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현실인데 아까 이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미국 의회의 뭐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데 다른 후속적인 조치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할 수밖에 어쩌나 없다고 보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비건이 그 평양에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날, 그날, 내려온 날, 당일날 제가 만났고 미국에 가서 또 만났지 않습니까? 그 비건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단계적 접근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그걸 갖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미 의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의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 확실히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고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분적인 것 합의를 보면 안 된다 하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짧게 한 말씀 잠깐만요.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처음에 이 회담이 하노이에서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예. 결국은 볼턴이 참여를 하면서 볼턴이 그런 강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이게 자칫 잘못된 합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도저히 자기 입지가 배견할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결국은 실패를 하고 왔지만은 미국 조야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잖아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이 결과가 저는 그걸 반증한다고 봐요.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핵 목록과 신고를 왜 안 하느냐. 진정성이 없다. 이름 듣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핵 목록 신고는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단순히 리스트만 내는 것이 아니고 영변에 플루토늄이 얼마 있고 농축우라늄이 얼마 있고 하는 모든 것을 내야 되는 건데 북한으로서는 모든 자기의 핵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자, 잠깐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해야죠. 잠깐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론. 그러면 마무리 지으시고. 그러면 그것이 왜 또 뭘 숨겼느니 덜 신고했느니 하는 논란이 불씨가 되고 또 이 양국 관계가 전 되돌릴 수 없는 관계까지 왔다고는 보지만은 만약 최악의 경우에 갔을 때는 공격 목표를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핵 목록 신고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단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영변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후반부에 있는 예,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결단의 문제는 핵을 계속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 발전으로 나갈 것이냐 쉽게 말해서 핵이냐 경제냐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핵을 계속 고집하고서는 경제는 조금도 발전돼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풀 의지도 의사도 또 용인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핵을 포기하고 이제 경제를 선택하는 이런 시기가 왔고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 이런 매듭이 풀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좀 원점으로 판단됩니다. 되돌리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북핵 포기를 할 뜻이 있느냐,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북미 정상회담 시작 전까지는 유효한 얘기인데요. 이미 멀리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 많이 왔어요. 노동신문은요, 북한 인민들의 학습 교재입니다. 그 학습 교재에 뭐라고 썼느냐. 비핵화의 결단은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랐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한 전략적 결단이다. 그리고 노동신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핵을 지금 포기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시점을 한참 뒤로 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은 핵을 포기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남북미, 남북중. 어쨌든 지금 이번 그 하노이 담판 불발의 배경에 일본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하노이 불발 이후에 환호한 세계 지도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세 가지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주장입니다. 뭐냐? 종전선언 노, 안 된다. 제재 완화 노, 안 된다. 경제 지원 노, 안 된다. 국회의장과 5당 대표단 정병국 의원도 그때 같이 가셨어요. 하원 외교위원회 갔는데 14명의 의원이, 제가 해마다 미국 의회에 갑니다만 미국 의원이 14명씩 등장한 것은 처음 봤어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아니 마이크를 잡은 의원마다 북핵 담판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일본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다 이거 좀 이상하다. 말하자면 워싱턴에 대한 일본의 로비의 인적 자산, 물적 자산이 한국의 60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일본에 저는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고도 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 체제를 향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북에 대해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을까 이렇게 한국당에 방관자적으로 대해서 묻는 아니야, 것은 잠깐. 아니라고 한국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정 대표님이 한국당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종전선언 오케이, 제재 완화도 오케이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의 폐기입니다. 예. 완전한 핵 나경원 폐기. 대표하고 좀 입장이 완전한 비핵화하면은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한 모든 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 가셨으니까 저희도 이제 자유한국당도 방미단을 구성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 하노이 회담에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제대로 다 전달 안 하고 북미 간에만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걱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미 조야에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절대로 핵 동결 안 된다. 핵 폐기가 돼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핵 폐기가 돼야지 핵 동결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핵 폐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스몰 딜로 갈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안보 불안감만 더 커질 수가 있고 경제 부담만 가중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차 그 북미 정상회담 때 그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2차 하노이 회담일 때도 혹시나 우리랑 상의 없이 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를 내세우고 또 합의할까 봐 걱정한 겁니다. 지금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런 안보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핵 폐기가 반드시 돼야지 핵 동결로 돼서 우리가 핵 인질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못된 협상, 소위 말해서 스몰 딜로 갈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질 거고 또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서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네 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셔도 지금 우리 국민도 다들 알고 있는 게 완전한 북한 핵 모든 폐기, 전면적 폐기와 또 평화체제 구축, 뭐 북미 수교까지를 포함한 이게 최종 종착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네 분의 말씀 속에 제 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한 발언들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고요. 북한의 이수영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한 발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차이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못한 거죠. 한쪽에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리스트 신고와 사찰 이 얘기를 많이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수영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은 죄송합니다. 이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은 영변 완전한 폐기 그러면 민수용 제재 해제 이게 서로 뭔가 조건이 안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속 충돌할까요? 좀 더 한 단계 더 높아진 거로 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 전에 방법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북한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마무리하시죠. 말하자면 북은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주장해 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미국은 선비핵화를 추구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은 왜 열리게 됐냐면 이 단계적 동시적 방법론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했어요. 비건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것은 all for all. 일괄 타결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비건이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제시를 한 것은 완전한, 그러니까 이제 말은 11건의 제재 중에서 5건, 그것도 민수용 중심으로 해제를 해달라고 그랬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전부거든요. 실질적인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그 이전에 그 처음서부터
이거 했던 6번의 그 제재는 북한에게 군수적인 측면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담에 나오게 된 과정이나 또 이번 회담 과정에서 나에겐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제재가 압박으로 다가온 거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2년 동안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키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해제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좋다. 그거라도 해제를 할 테니까 내라.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봐야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면 11건 중에서 5건 제시했고 그중에서도 민수용을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걸 왜 못 받아들여? 그러나 그거는 북한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고 목을 잰 거는 그 5건이고 민수용의 제재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 그건 정도라도 안 되는 제재 거죠. 해제를 원하면 북한이 결국은 더 내놔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폼페이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시설에 신고하고 제시를 하고 당장 그거에 대해 실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시간표만 내더라도 그러니까 부분적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까지라도 얘기를 했어요. 내놔라. 그렇죠. 북한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얘기를 하면 예. 교환의 등가성. 그러니까요. 그 교환의 등가성도 교환의 등가성이 거기서 맞지 오는 않은 거죠. 건데 서로 안 맞았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핵의 가장 핵심 기지인 영변을 통째로 넘겨주면 그 정도의 해제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변 외에 또 강선으로 추정되는 다른 지역까지 포함시켜야 실질적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인 그렇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환의 등가성이 문제가 아니, 되고 교환의 잠깐요. 등가성을 뭘 갖고 판단을 근데 하겠어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 다른 각자 거죠. 판단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영변 핵시설 하나 폐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미국 조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얘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비핵화도 되돌릴 수가 네. 없는 것이 이미 그 요번에 회담이 깨진 이후에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대외영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 북한 인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사의를 표시하고 재상봉을 약속했다. 맞습니다. 예.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동의해요. 문재인 그 대통령이 부분에 작년 대해서. 9월 19일 날 네. 평양에 가서 평양신문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없는 한반도에 완전 합의했다.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저는 서로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내년 하반기면 대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적 정치 상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안에 이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정은으로 봐서는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17년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 작년에 경제성장률은 5%, 마이너스 5%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물꼬를 트면 된다. 양쪽 다 더 내놓게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좀 문제가 끊어서 하나 있어요. 갑시다. 끊어서. 예, 뭐 제가 원소리요. 교환의 예. 등가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 교환의 등가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트럼프는 합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북한이 내세운 것은 영변 카드고 또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11개인데 그 11개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 중에서 이 5개가 실질적으로는 99%의 그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입니다. 나머지 그 제재는요 무슨 위원회 설치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을 보면. 예. 그러니까 실제로 5개가 핵심적인 거고 뭐 이제 석탄 수출이라든가 뭐 수산물 수출 금지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엔 안보리 제재 5개가 제재의 99%를 차지하는 거고 북한의 영변 카드는
북한의 전체 핵 능력의 한 50%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등가성만 된다? 보더라도 핵 50대 제재 99. 이 등가성도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알파를 내놔야지만 우리가 제재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런 건데요. 앞으로 잘 되려면 그러니까 북한이 더 내놔야 한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북한이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정 의원 한 비핵화에 말씀 대한 듣고 의지를 제재가 강화해야 된다.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걸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재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재는 수단이 있죠.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는 수단이에요. 그다음에 제재 완화는 단계적 접근법과 짝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제재 해제가 아니라 단계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제재 완화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있었어야 합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카드는 없었습니다.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논의 이건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자신의 시간표, 대선 시계 속에서 이번에 사실은 비행기 트랩을 오르면서 한번 회담을 걷어찰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노딜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었다고 실토했지 자, 않습니까? 정 의원님 결국은- 잠깐만요. 네. 잠깐 이제 저 정리하고 또 방청객들 말씀 좀 들어야 되겠고요. 결국은 네 분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북한이 해야 할 일이고 미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은 영변 이외의 것들 등등에 대한 뭐 시간표든 뭔가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제재 해제 완화 그것에 대한 구체적 플랜을 이제 내놔야 되고 그게 또 서로 합이 맞아야 다음번에 합의로 이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우리 후반부에 좀 논의하고요. 방청객분들 몇 분 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부터 좀 말씀 들을까요? 첫 번째 발언하실 분,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한신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윤덕입니다. 네, 깜짝 놀랐죠, 이번 결과에 대해서. 네,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남북 교류와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아주 큰데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정말 컸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기차를 타고 갔는데요. 유럽에서도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그리고 하노이로 그리고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것을 청년들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친구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더 나은 성과, 이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거로 네. 본다. 또 다음 분, 네, 자기소개부터요. 네, 서울 사는 직장인 이석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패한 정상회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실패가 아닌가라고 실패다.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문제는 이제 영변 외에 두 시설을 더 발견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속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 저는 제가 사실 이제 일본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회담 결렬 전에 베트남 쌀국수 먹으면서 일단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내랑 외국인들은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재 완화냐 뭐냐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더 가장 먼저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다피를 본 김정일 일가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북한 양자가 좀 어떻게든 합의를 잘 이뤄 나가서 좀 잘 결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그렇게 얘기는 생각합니다. 네. 이건 협상 타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신다. 그건 뭐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쪽 분들 좀 또 의견 들어볼까요? 네, 자기소개부터요. 예,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정국진입니다. 아, 북한학 공부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미뤄졌다, 연기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더 큰 폭의 합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작별할 때에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랬죠. 네,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결렬이라고 한다면 활짝 웃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사실은 약간의 아쉬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합의에 어떻게든 도달하겠다라는 입장은 작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을 뿐더러 네. 그게 또 행동으로 증명이 됐는데 예컨대 북한은 유해 송환이라던가 동창리 그리고 풍계리의 이제 폐쇄를 단행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쇼나 혹은 연기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 비핵화에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비핵화를 예를 들어서 돌이켜서 다시 핵 개발에 돌입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 되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3차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 상황과 정세를 잘 관리하면서 지난번에 1차 정상회담도 사실은 연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했죠. 네, 그 역할을 알겠습니다. 했던 예. 것처럼 이번에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분. 네, 자기소개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황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 간의 메시지? 미국 간의 회담이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최선희 외무부 부상이 이제 어제 말을 한 거를 우리가 덮어보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이 완벽한 모든 핵시설의 폐기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은 적이 없다. 우리로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의를 보인 거다라고 네.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한 차례 이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그렇다면 이거는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기로 했던 거면 PVID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핵폐기도 아니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을 때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을 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고 선포를 했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대북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닐까. 북한의 핵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성의가 있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열어서 알겠어요. 체크를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나타난 것까지를 볼 때는 북한이 정말 핵폐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못 믿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 핵을 정말 포기할 것이냐. 그것을 진정성 있게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결국 이제 거기서 또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적과 될까요? 적이잖아요. 예, 예. 오늘 현재까지는 새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9글자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은 그 과정에서 신뢰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8개월 지금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새로운 관계가 안 됐어요. 여전히 적과 적의 관계 속에서 만난 겁니다. 적과 적의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을 때, 자, 우리 핵의 심장부인, 두뇌부인, 영변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폐기하겠다고 제안한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분명히 상응 조치와 비핵화를 교환하기로 한 건데 그 상응 조치의 제재 완화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전반부에도 그 말씀 진단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발언 하신 네. 김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정부가 뭘 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화두를 열어보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냉각기가 시간을 필요하죠. 끌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충격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 시진핑 주석과 저는 만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차를 타고 북상 중인데요. 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미중 무역 담판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카드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바로 중국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만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중 이 협력 체제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미만 갖고는 풀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예. 지금 중국 대사도 없습니다. 빨리 외교 라인 정비하고
그리고 일본의 방해책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 의원님 먼저 좀 하시고. 예. 저는 우선 우리 정동영 의원님 말씀에 그 시진핑을 만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예,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죠. 북미 회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김정은으로 봐서는 이미 4차례 방문을 했는데 또 5차례 방문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시진핑으로 봐서는 중미 무역회담이 목전에 걸려 있는데 과연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알겠습니다. 그거 뭐 쉽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또 하나, 그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결론을 보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종식을 가져온 회담, 몰타 회담을 이끄는 회담이 그저 85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스위스에서 만나서 첫 회담을 했습니다. 86년 10월에 그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아니, 미소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그때 레이건이 고르바초프 앞에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렬됐었죠. 결렬됐죠. 네. 그냥 이렇게 웃고 헤어진 게 아니라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론 합의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실무 협상을 계속해서 1년 후에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선 첫째 단계는 하노이 회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경화 폼페이오 장관이 폼페이오를 전화를 했지만 이제 볼턴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통화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5일이면 이동훈 평화보건본부장이 미국 가서 비건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보고요. 북한의 관계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돌아간 뒤에 접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특사를 보내든지 해서 실무정에서 합의를 한 뒤에 그 다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죠. 정상회담? 예. 네.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의 구상이 있었으면 그 다음엔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형식과 장수에 구애되지 말고 또 한 번에 1차 북미 회담이 무산됐을 때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성공시켰던 것처럼 일단 남북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또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미북 접촉해서 실체 파악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또 북미 정상회담의 역할에 있어서 이 조종자, 뭐 중재자 이런 말을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최대의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뭐 조종자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우리가 당사자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우리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은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제재 완화를 좀 하자.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제재 완화를 해달라라고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 쪽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많이 설파하고 다녔는데 대부분 반응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거꾸로 이제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저히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 발전은 어렵고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뭐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기는 어렵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정으로 이제 핵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호소하는 게 저는 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그 북한 설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그걸 위해서 뭐 특사 뭐 파견이라든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이상 안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1대1로 풀어갈 수 문제거든요. 남북한이요. 네. 근데 이거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정 의원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재자, 운전자론을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엇박자가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담 결렬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미국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야죠. 적극적으로 네. 들어가지고 충분히 확실하게 그 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미국의 우리 의회 외교사절단 전체적으로 의장님 모시고 가가지고도 느낌 바지만 우리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남북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교를 평면적으로 하고 있다. 평면적이고 단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동영 의원께서는 일본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전방위적으로 그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5당 대표가 가는 엄청난 여태 그 우리 의정사에서 없었던 이런 외교사절단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외교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교가 이 남북 문제가 남북 간에만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미북 간의 문제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변적인 4강의 외교 채널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가 정부 간의 외교뿐만이 아니라 의회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외교, 예. 입체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한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그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우리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아주 경색돼 있지만 일본 간의 관계도 빨리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네 분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사태 파악 명확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접촉해야 되고 북한과 접촉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을 설득하든 미국을 설득하든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등 뭐 특사 파견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자. 뿐 아니라 사광 외교와 미국에 대한 좀 입체적 외교까지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논점이 더 있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더 큰 합의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구체적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이 부점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미국과 북한을 조금씩 움직이는데 지렛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험한 건지 그 얘기만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해보죠. 드리죠. 아쉬운 게요. 만일 지금 이번에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지금 얘기가 됐는데 예. 만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 개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우리 지렛대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통일부가 외교부보다 더 미국 눈치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유엔 제재결의 가령 가장 나중에 한 2397호에도 보면요. 거기 25조, 27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한반도 평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제재 면제 가능하다는 그 근거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제재위원회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성실하게 한 그런 제재 이행의 실적과 함께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 확보와 남북 교류 확대가 비핵화를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야당도 활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야당이 개성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했거든요. 개성 기업인들 방북도 적극적으로 허용했어야 하고 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진작했었어야 한다. 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세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또 금강산 관광이 문이 닫힌 거는 결국 북한의 책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또 금강산의 관광객이었던 우리 박왕자 씨에 대한 피격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폐쇄가 되고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 제공은 사실 북한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저 개성공단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 2375에 촘촘히 아주 그 제재가 묶여 있어요. 북한의 그 섬유 수출이라든가 대북 합작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안보리 제재 때문에 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걸 풀어보시겠다 했는데 그 의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거 뭐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김정은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개성공단, 금강산 했으면 좋겠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려면 전제 조건이 비핵화다. 하여튼 유엔의 그 제재 완화하고 또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자. 당장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억세트가 된 다음에 이것을 주장해야지 되지도 않은 걸 자꾸만 주장해서 우리 예.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키면 되지 않는다. 네, 한 가지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이 개성공단과 관련돼서도 우리 한국당에서는 사실 19대 때 거기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고 타가서도 져주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 박 의원님. 제가 가장 이 시점에서 경계하는 것은 아까 어떤 충대 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도를 조절해서 늦춰가자.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고 커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한국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토대는 남북관계의 공고화입니다. 남북관계가 공고화되지 않으면 북무관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자꾸 움츠러들면 개선이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에서 몇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 인내란 밑에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지 말아라. 오바마 대통령이 간청을 하든 설득을 하더라도 북미 간에 접촉을 시켜라. 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결국 이명박의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 안 해갖고 북한이 핵을 사실상 완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 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초당적 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원의원님께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국회의장 주최로 5당 대표들이 함께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설득하라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따로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줄 수 있을까? 끝난 것 같죠? 이런 식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잠깐만요. 예. 동력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단합과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추구해야 되고 그 기본은 남북 관계의 공고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과 금강산도 개성과 금강산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한국의 독자적 조치고 그리고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 벌크캐시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만 피해가면 사실상 문제가 없었고요. 개성공단의 문제는 아까 지적한 대로 금융제재로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유엔 제재가 얽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남북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존경하는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님이 우리 한국 땅에 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했던 거고요. 처음으로 1차 핵실험을 했던 거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제재와 압박을 해서 결국은 북한이 지금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장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뭐 따로 움직였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당의 방미단이 갔을 경우에는 저도 갔었으니까요. 국회의장님이 이끄는 의장단이 활동을 시청 끝나시고 그다음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시차가 있었다? 그렇죠. 외교에는 초당적으로 한 겁니다. 자, 오히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저 한국당에 뭐 거기 가서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예. 모든 국민이 바라는 성공한 정상회담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이 자, 돼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우리 취지였죠. 정병욱 예.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고 한 말씀 들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 예. 뭐 이 북한은 우리가 햇볕 정책을 비롯해서 우리가 대화의 국면 속에서나 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이 견제가 되던 시점이나 북한은 핵 개발 이 로드맵은 변함이 없었어요. 계속 됐던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게 대화의 국면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선 핵 개발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완성된 핵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핵을 갖고 그냥 지고 갈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갖고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협상에 들어온 거고. 자, 얘기가 되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개성과 금강산으로죠. 이건 요번에 신한반도 그 체제 구상을 발표를 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원인이 뭐고 또 그리고 이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신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저것 계속 제시를 했는데 뭐 하나도 되는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먼저보다는 아까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저는 이게 전문가들에 따라서 입장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대북 제재의 대상이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정말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30초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도약을 위해서나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 절실합니다. 동의해요. 절실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경제 개혁 개방을 했을 때 금강산과 개성공단처럼 사업의 우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거기에 우선권을 뺏길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마무리. 정 의원님,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서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분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북한 접촉해서 양쪽 설득하고 뭐 실체 파악하고 여긴 다 동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과제로 던져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구체적 미국과의 협의 이 대목에 들어가니까 또 역시 견해 차이가 생기시는군요. 아마 국내적으로는 또 이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발언 정말 30초씩 정병욱 의원부터 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그 토론 잘 보셨습니까? 토론 과정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여야 없이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 특히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과의 관계 중요한데 이게 대한민국 내에서 여야 간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거기에 30%만이라도 단 20%만이라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 남북 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국민들 간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핵화하는 거. 정동원 대표. 네. 국제정치 협상의 역사를 보면 대개 그 협상 실패에는 오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미북 양측은 이번에 서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해를 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적인 노력입니다.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예. 우리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행인 것은 북한이 역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고 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이 정상회담 간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 국가의 안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북미 정상회담은 절대로 빅딜이 돼야지 스몰 딜이 돼서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그에 따른 제재 완화 이런 빅딜로 돼야지 적당히 핵 동결이 되고 ICBM 폐기하고 그리고 제재 완화로 가면 예.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 불안감만 커지고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그러자라도 요즘 경제적 어려운데 더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이러한 회담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리고 70년 간에 걸친 적대 관계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칼로 끊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복병과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이제 더 이상 강대국에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주변국 강대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카드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8천만의 운명을 책임졌다는 역사의식과 중의식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미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파이를 키워서 더 큰 타결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북한이 베트남처럼 되는 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또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국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 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그 길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 남아있는 과제겠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